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철 교수입니다. 이번 클립에서는요, 생산 요소 시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요소라는 거는요, 저희 중학교 때도 나와요. 중학교 때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생산 요소의 3대 요소는 뭐냐 이렇게요. 아시죠? 토지 노동 자본이라고. 네. 이 토지 노동 자본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아니 물론 당연히 대학 수업이니까 중학교 때보다 훨씬 더 어렵게 배우겠죠, 그죠? 네, 그래서 토지 노동 자본인데요. 이 중에서 사실은 경제학에서 주 관심사가 사실은 요 노동을 중심으로 배웁니다. 왜냐하면 노동이라는 건 임금과 관련돼 있고요. 뭐 우리의 현안이기도 하고 제일 관심사죠. 그래서 노동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응용을 하는 게 이제 자본입니다. 보통은 토지는 잘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교과서에서. 자, 어쨌든 우리도 노동을 중심으로 해서 다룰 거고요. 그 노동의 수요 공급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노동의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이 뭔지, 노동의 공급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배울 거고요. 그리고 임금과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생산 요소라고 그러죠. 우리 생산 요소의 3요소니까 생산 요소 시장의 균형 가격 수량은 어떻게 결정되느냐라는 거를 이렇게 최종적으로 하고 몇 가지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해서 요 생산 요소 시장에 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산 요소는요, 인풋입니다. 생산 요소를 영어로 인풋이라고 그래요. 인풋 팩터 이렇게 표현하죠. 생산 요소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려면 당연히 투여가 돼야 됩니다. 자, 여기요. 보이시진 않는데 교탁이 있어요. 그죠? 교탁을 생산하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어요? 노동이 필요하겠고요. 자본이 필요하겠고요. 당연히 토지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생산 요소라는 건 인풋 팩터입니다. 인풋 팩터.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는요, 다른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공급하기 위해서 수요되는 파생 수요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노동이 수요돼야 되는데 당연히 노동이 수요되기 위해서는 제품의 수요가 우선입니다. 맞죠? 제품의 수요가 없다면 그 노동의 수요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생산 요소에 의한 수요, 이런 것들을 파생 수요, 영어는 derived demand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생산 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 장 나가면은 우리 주요 테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동의 수요인데요. 노동의 수요라는 게 사실은 기업의 이윤 극대화랑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뒤에 가서 한번 하겠지만, 기업들은 산출량을 결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요소 고용량을 결정할 때도 이윤 극대화를 위한 한계적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산의 3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우선은 제일 중요한 노동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는데요. 제일 먼저 다룰 것이 노동 수요입니다. 물론 노동시장에서도 수요 공급 법칙이 작용이 되죠.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면요. 그래서 노동 수요에 관해서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을 같이 놨어요. 생산물 시장을 우리는 프로덕트 마켓이라고 하고요. 생산 요소 시장을 여러분 인풋 마켓이라고 그래요. 이런 가정을 해보려고요. 이 에피소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쭉 다 진행하려고 하는데, 과수원에서 나오는 사과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사과 시장이 있겠죠. 사과의 수요와 공급이 있고, 수요와 공급의 힘에 의해서 사과의 가격이 정해지고 사과의 수량이 정해집니다. 우리 왼쪽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프로덕트 마켓입니다. 생산물 시장이에요. 오른쪽은요, 생산 요소 시장입니다. 우리의 주 분석 대상이 바로 오른쪽입니다. 생산 요소 시장이죠. 이게 이번 과의 주제잖아요. 영어로 인풋 마켓이죠. 역시 과일을 생산하려면 과수원 인부가
투입이 돼야 돼요. 이게 노동이죠. 과수원 인부를 편의상 여기서 제가 애플 피커라고 부를게요. 이게 애플 피커. 그러면 여기서도요. 노동의 수요 공급이 결정되고 노동 수요의 공급의 균형에 의해서 균형 임금이 결정되고 투여 노동량이 결정된다는 거죠. 오늘의 핵심은 바로 오른쪽을 배울 겁니다. 어떻게 노동의 수요 곡선과 노동의 공급 곡선이 그려져서 균형을 이루느냐라는 거를 배우는 게 주제다라고 하는 건데 앞에 나왔던 거 이제 좀 이해하시죠? 뭐냐면 생산물 시장이랑 생산 요소 시장 뭐라고요?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 나오는 노동 수요 곡선은요. 기업의 이윤 극대화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과수원주의는 당연히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겠죠. 그죠? 여기 노동 수요는 누가 노동 수요래요? 기업이 합니다. 노동의 수요는. 그죠? 노동 수요는 기업이 합니다. 자, 먼저 생산 함수에 관한 확장판을 좀 그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거 이제 익숙하시죠? 여러분 제가 생산 함수 할 때 이거 설명드렸는데 맞죠? 인풋과 아웃풋 간에 어떤 릴레이션십이 있다고 생각을 했죠. 맞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노동 자본을 투여해서 생산을 합니다. 어떤 릴레이션십이 있죠? 이미 배웠는데? 배웠잖아요. 그죠? 과거의 기억을 가물가물하지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이거 원래는 3차 함수 그려야 되죠. 그죠? 근데 3차 함수 그리면 복잡해지잖아. 그래서 과거에 제가 생산 함수를 그릴 때 이거를 이렇게 고정해 놨잖아. 그래서 노동을 투여할 때 생산량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초기에는 급격히 생산해. 왜? 분업의 이득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분업의 이득 때문에 급격히 생산하고 우리 여기를 수학적으로 뭐라고 그래? 변곡점. 그죠? 여기부터는 별로 생산량이 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요 영역을 뭐라고 그랬어요?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뭐 이런 거 이미 배웠어요. 그죠? 맞죠? 이게 생산 함수예요. 이미 배웠어요.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보려고요. 이 뭔 말이야 이게? 여러분 다시 과수원으로 가볼게요. 우리 계속 과수원 얘기한다고 그랬잖아. 사과를 재배하는데요. 사과를 재배하는데 어느 날 이제 우리 그 주인 아저씨가 딱 와봤어요. 사장님이지 그죠? 사과를 열심히 따고 있어. 지금 태풍 오기 전에 빨리 사과 따가지고 팔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과를 몇 명이 딸까요? 1명? 2명? 3명? 여러분 막 사과 농장에 고용하면 고용할수록 사과 따는 양은 팍팍 늘어나요. 맞죠? 왜? 분업의 이득 때문에. 여러분 혼자 사과 어떻게 따요? 누군가가 사다리도 받쳐줘야 되고 서플라이도 공급해줘야 되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용을 할 거예요. 처음엔 많이 늘어나. 근데 우리 언제부터 사장님이 고민을 해? 여기부터. 맞죠? 여기부터 고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 영역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영역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역시 노동도 한계 생산 체감을 한다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널 프로덕티브 레이버 그래요. 노동의 한계 생산성은 체감됩니다. 여러분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체감되는 게 바로 이 의미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노동을 봐요. 하나, 둘, 셋 투여할 때마다 생산량은 늘어나지만 사실은 뭐예요? 늘어나는 양은 어떻게 돼요? 이건 제가 붉은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늘어나는 양은 어떻게 돼? 늘어나는 양은 봐요. 늘어나는 양은 줄어들잖아. 오히려 보이세요? 체감하는 거. 그래서 노동의 한계 생산성은 체감합니다. 이건 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생산함수를 통해서요. 여러분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체감한다를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써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용어예요. 앞으로 계속 나올. 노동의 한계 생산성을 약자로 뭐라고 쓰냐면 마지널 프로덕티브 레이버야. 왜 영어로 쓰냐고요? 이게 편하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성 이렇게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호로 쓰는 거야. 마지널 프로덕티브 레이버라고. 우리 첨자로 쓴 L이 뭔데? 노동을 투여할 때 추가적인 생산량은 어떻게 돼? 라는 거죠. 우리 결론은 알고 있어요.
노동의 한계 생산성은 어떻게 된다고? 체감한다는 거죠. 노동의 한계 생산성은 이렇게 나타나요. 기호로. 이게 뭔데요? 노동을 투여할 때마다 생산량이 어떻게 되게라는 거죠. 델타 L분의 델타 Q입니다. 여러분 이게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에요.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체감해요.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그죠? 이게 대전제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돼, 이게 무너지면. 아니 그러면 투여할 때마다 생산량이 막 늘어지면 무작정 고용하게? 그죠? 여러분 경제학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저렇게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체감하는 항상 한계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뭐냐면 최대점을 찾는 거야. 과수원 사장은 얼마만큼 고용할까요? 내 이득이 최대로 가는 걸 고민하겠죠.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체감하니까요. 자, 여러분 이거는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지금부터 우리 여기부터 생각해 볼게요. 이 변곡점 여기부터. 왜냐면 이거는 생각 안 할게. 왜냐면 여기서부터 무조건 고용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를 0베이스로 놓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0베이스서부터 노동의 한계 생산성 체감하는 것을 한번 가정해 보려고. 여기서는 노동이 투입됩니다. 0, 1, 2, 3, 4, 5. 근데 산출량은 100, 180, 240, 280, 300. 야, 신나네. 노동이 투입될수록 점점 느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경제학 배우셨으니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면 뭐가 관심 있겠어? 하나 더 고용할 때마다 몇 개씩 늘어나느냐가 중요하지. 몇 개씩 늘어나느냐가 뭔데? 이게 한계 생산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100개, 여러분 2명이었을 때 180개 재배하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날 때 얼마나 늘어날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80개 늘어난 거야. 여러분 3명 뽑았더니 240개 사과를 따고 있습니까? 와, 조화가 아니죠. 2개에서 3명 고용할 때 몇 개가 늘어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한계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보드마커 메이커의 입장에서는 이 보드마커가 평균 비용이 얼마나 드냐가 아니고 한 개 만들 때마다 추가로 만들 때마다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얼마만큼 증가하냐가 중요한데 보세요. 100, 80, 60, 40, 20 어때요? 줄고 있죠. 절대량은 늘어나지만 한계 생산은 줄고 있습니다. 이 한계 생산 체감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요.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바로 사과 가격이야. 여러분 사과를 1명 고용했을 때 추가적으로 100개, 2명 고용했을 때 추가적으로 80개, 3명 고용해서 추가적으로 60개 따는데 여러분 이 60개 따는 사과의 가치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사과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사과 가격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나오는 100개에다가 곱하기 사과 가격을 곱한 게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 이렇게 불립니다. 이거를 Value of Marginal Productive Labor 이렇게 불러요. 이거를 매번 길게 쓰기 그러니까 이것도 약자로 쓰려고요. VMPL이라고요. 여러분 이 VMP는 P 곱하기 MPL입니다. P 곱하기 MPL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저기 나오는 사과 가격, 사과 개수에다가 그리고 가격을 곱한 거죠. 다시 말하면 한 명을 추가로 고용했을 때 얘가 나를 위해 벌어주는 일종의 매출이에요. 맞죠? 그죠? 그러면 1,000원 불로 계산했네요. 1,000불, 800불, 600불, 400불, 200불. 이게 뭐냐면 한 명 고용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기여하는 가치예요. 밸류예요. 이게 밸류죠. 여러분 여기서요. 임금이 500불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 사람을 쓰는데. 하루 쓰는데 500불이요? 그럼 첫 번째 사람을 썼더니 첫 번째 사람은 100개를 따고 있는 거야. 이러면 이 사람의 가치는 1,000불이에요. 500불 줘도 되지. 여러분 여기서요. VMPL이 임금보다 더 크면은요. 무조건 고용해야 돼요. 왜요? 하나 더 고용할 때마다 코스트보다 밸류가 높잖아. 그러면 고용해야지. 왜? 고용할 때마다 나는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600. 세 사람 고용하니까 나를 위해서 600불의 밸류를 창출하는데 임금은 500달러. 이득이죠. 맞죠? 근데 4명을 고용하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는 400인데 임금은 500이야. 다시 말하면 4명을 고용했더니 얘는 사과를 40겠다. 근데 이 사과의 가치가 얼마야? 사과의 가치가 400불이야. 근데 500불 달라는 거야. 그러면 4명은 뽑았다가 그 다음날 나오지 말라고 하겠죠. 여러분 여기서 이윤 극대화점은 얼마예요? 예, 3명 고용하는 게 이윤 극대화점이죠. 다시 말하면 기업의 이윤 극대화는 어디가 극대화되겠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VMPL이랑 W랑 같을 때가 이윤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왜? VMPL이 조금이라도 많으면 더 많이 고용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3명 고용했을 때는 100이 남아. 4명 고용하니까 100의 손실이죠. 이거는 뭐냐면 이윤에서 전체 이윤, 다시 말하면 그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에서 임금을 뺀 이윤 델타입니다. 한계 이윤이죠. 한계 이윤은 뭐예요? 하나 더 추가적으로 고용할 때마다 얼마나 이윤이 늘어나 이걸 본 거죠. 가장 이상적인 점은 뭐겠어요? 당연히 두 개가 0이겠죠. 그죠? 왜? VMPL이 W보다도 조금이라도 큰 한은 많이 고용하면 고용할수록 유리하니까. 그죠? 그래서요. 자, 정리해 보시죠. 이제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발생하고요. 이거를 한계 생산물 체감 현상입니다. 한계 생산물 체감 현상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바로 요 영역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요. 예, 요렇게. 우리 이 그래프는 저기 제가 칠판에 그린 그래프랑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변곡점 이후의 점들을 그렸죠. 이렇게. 예, 요 점들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marginal product of labor에다 P는 뭐예요? 이게 산출물의 가격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노동을 투입했었을 때, 더 투여했었을 때 이 노동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가치, 이게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죠. 이게 VMPL이에요. 자, 한계 생산 가치를 정의했고요. 이 한계 생산 가치는 노동을 늘릴 때마다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한계 생산은 체감하니까요. 그래서요. 이윤이 극대화되는 점은 바로 이 VMPL, 다시 말하면 Marginal Product of Labor 곱하기 산출물의 가격이 임금이랑 같은 데가 이윤이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크게 되면은요. 하나라도 더 고용하면 이윤이에요. 왜? 그만큼 이윤이 늘어나니까. 반면에 임금이 크게 되면은 이제 손해예요. 고용하는 게. 그러면 이론상으로 어디가 가장 이윤이 극대화되겠어요? 두 개가 딱 맞을 때까지, 딱 맞을 때가 이윤이 극대화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뭔데요 지금? 이게 노동의 수요 곡선입니다. 기업들이 노동을 얼마나 수요하는데요? 예, 나의 이윤 극대화점까지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따라서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 곡선은 바로 노동에 관한 수요 곡선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노동의 수요 곡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자,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그 다음 그래프를 건너뛰는 게 이걸 그림을 그릴 건데 여러분 그림은 이렇게 그리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L이고요. 과수원 인부수고 이게 밸류야. 여러분 이 당연히 밸류는 P죠. P로 대변되니까 가격이에요. 자, 이 밸류와 사실은 노동과에는 어떤 관련이 있냐면 이렇게 반비례해요. 이게 되게 어려운데 이게 왜 갑자기 반비례라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L을 늘릴 때 MPL이 줄어들었죠. MPL이 왜 줄어들었죠? 아니 왜냐면 대전제로 깔았잖아. 어떤 전제야? 한계 생산물은 체감한다고요. 노동의 한계 생산성은 체감한다니까요. 노동이 투여되면 투여될수록 추가적인 밸류는 떨어져요. 그죠? 맞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하향하는 겁니다. L을 높이면 높일수록 뭐가 떨어져요? 여기 말하는 MPL이 떨어지니까. MPL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 이게 바로 노동의 수요 곡선입니다. 그래서 노동의 수요 곡선 이렇게 그려요. 자, 그래서요. 정리해보면 여기 말씀드렸듯이 생산 요소의 수요랑 산출물의 공급이랑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여러분. 노동시장에서 몇 명을 고용하지? 얼마를 주지? 라는 거는요. 사과시장의 가격에 달려있잖아요. 맞죠? 왜? 노동시장의 수요 곡선은 MPL 곱하기 뭐였어요? 가격이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라는 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두 개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 경쟁 기업이 한계 생산 가치가 임금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노동을 고용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산출물의 가격이 어떻게 보면 한계 생산 비용과 같아지는 수준에서 생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를 뭐라고 했어요? 파생 수요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원리입니다. 왜 파생 수요야? 사과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이 뭐에 영향을 미쳐요? 노동을 얼마나 수요할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와 산출물의 공급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이 NPL이 뭐를 의미할까요? 방금 배웠잖아. 마지널 프로덕티브 레이버. 그게 뭔데요? 예, 노동의 한계 생산성. 여러분이 노동의 한계 생산성을요, 아주 일반인들이 쓰는 말로 쉽게 표현하면 무슨 얘기예요? 이게 바로 노동 생산성이에요. 노동 생산성 맞죠? 노동 생산성이라는 게 뭔데요? 노동 하나 더 투여할 때마다 얼마나 더 늘어나지라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생산성이에요, 여러분. 생산성. 이 생산성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임금이 올라가죠.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거 공식이죠. 잘 봐. 임금이 어떻게 결정된다고요?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에다가 가격을 곱해요. 그죠? 노동의 한계 생산성에다 가격을. 다시 한번 봐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계속 과소원 얘기했잖아. 사과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올라가는 거잖아. 아, 당연히 임금이 올라가지. 그죠? 아, 봐봐. 막 태풍 불고 막 그래가지고 사과 빨리 따야 돼. 사과 빨리 따야 되는데 사과 임금 얼마죠? 임금 일당 10만 원이야. 그래가지고 고용했는데 사과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야. 그럼 사과 빨리 따야 되잖아요. 그럼 임금 당연히 올라가죠. 임금의 프로덕트 가격이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어떤 인부를 고용했는데 기본적으로 한 하루에 100개 정도를 딴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인력을 어떤 사람한테 그 계약을 해서 인력 회사 사장이랑 계약을 했다고 볼게요. 근데 보통 A라는 회사랑 계약을 했는데 10명의 사람들을 데려와서 하루에 100개를 따요. 근데 어느 날 B라는 회사 사장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아이 사장님, 저희는요 똑같이 10명을 투입하는데 특수 장비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100개를 따는 게 아니고 하루에 200개를 따요. 여러분 A랑 계약하실래요? B랑 계약하실래요? 당연히 B란 회사랑 계약하겠죠. 왜요? 생산성이 높으니까. 자, 여러분 B라는 회사 사장이 와가지고 하루에 200개 딴다고 그러면서 100개 따는 A랑 회사랑 똑같은 가격을 책정하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그죠? 가격을 올리겠죠. 당연히 자기네들이 데리고 있는 인부의 임금도 올려주겠죠. 다시 말하면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면 임금이 올라가요. 여러분. 이거는요. 국가 간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노동 생산성이 높을까요? 필리핀의 노동 생산성이 높을까요? 우리가 필리핀의 노동 생산성이 10배입니다. 평균적으로요. 임금이 높아요. 우리 노동 생산성이 높을까요?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높을까요? 유감스럽지만 미국이 더 높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1인당 GDP도 미국이 높잖아요. 여러분 1인당 GDP는 거시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거시를 배우면은요, 물론 저한테 말씀드리겠지만 1인당 GDP는 노동 생산성과 비례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GDP라는 것 자체가 만들어내는 거를 전체 인구수로 나누기 때문에 생산성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나라 1인당 GDP 3만 불이거든요. 미국 1인당 GDP가 한 6만 불 가까이 돼요. 거의 2배 가까이 돼요. 사실은. 그만큼 더 효율적이란 얘기고 이 효율성은 여러 인프라나 여러 제도나 인센티브나 복합적으로 작용됩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이게 올라가면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도 평균적으로 임금이 높은 거. 우리 노동 생산성이 높잖아요. 우리 삼성전자 다니는 평균 임금보다 구글 다니는 미국의 구글 다니는 엔지니어들 평균 임금이 높아요.
그래서 한국의 엔지니어들 꿈이 구글 취직하는 거야. 왜요? 구글에 들어가면요 평균 인봉이 한 2억 돼요. 근데 왜 걔들 2억 줘? 생산성이 높으니까요. 기업은 그냥 돈 주지 않습니다. 비례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임금은 생산성과 프로덕트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얘기를 제가 왜 강조하냐면요. 과거 얘기 좀 해볼게요. 여러분 아마 고등학교 때 세계사를 배웠으면은요. 되게 대학 오면 책들 안 읽으시죠, 그죠? 예, 대학 와서 꼭 책들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게 대학이잖아요. 스스로 공부하고 여러 책들이 있는 게요. 그래서 항상 모든 종류의 책들을 대학 동안에는 좀 읽으시길 바라고요. 이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이거를 영어로 러다이트 무브먼트라고 하는데요. 고등학교 때 사실은 세계사 교과서에 나와요. 이게 뭐냐면 18세기 영국에 산업혁명이 진행되죠. 산업혁명이 진행돼 가지고 과거에 수공업이었던 거를 매뉴얼 레이버였던 거를요 기계가 대체를 해요. 이럼으로써 노동자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거야. 내 일자리 뺐네. 그래가지고 일종의 가상인 실제로 이 장군이 있진 않고요. 네드 러드라는 장군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기계 파괴 운동을 벌여요. 그래서 이 기계 파괴 운동을 뭐라고 하냐면 러다이트 무브먼트예요. 제너럴 러드의 그 형용사용입니다. 러다이트라는 게 그냥 이건 상식인데 뒤에 IT를 붙여서 형용사용을 만들기도 합니다. ER을 붙이거나 IAN을 쓸데없는 소리인데 그냥 이렇게 예를 들면 파리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파리지앵이라고 그러죠. 예. 이렇게 접미어를 붙이기로 하고 ER을 붙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뉴요커. 서울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서울 라이트라고 합니다. 한 몇 년 전에 우리는 서울 시민이라는 티를 서울시에서 나눠줬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이렇게 딱 써 있더라고요. We are 서울 라이트라고요. 그래서 뒤에 IT를 붙여가지고 그 형용사용을 만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러다이트라는 거는 러드 장군의란 뜻이에요. 사실은 그냥 쓸데없는 소리 했습니다. 이 러다이트 무브먼트라 러다이트 운동. 러다이트 무브먼트가 뭐라고요? 결론은 기계 파괴 운동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게 맞을까?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실제로 뭐냐면 기계화가 진행되면은요 이론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생산성이 높아지죠. 생산성이 높아지면 임금이 올라가야 돼요. 아니면 고용을 더 많이 하거나요. 여러분 실제로요 간의 수공업으로 면방직을 만드는 것보다 당연히 산업혁명 이후에 기계화하는 게 훨씬 더 면방직을 많이 만들겠죠. 어떻게 보면 19세기에 18세기, 19세기 200년 동안 영국이 1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전 세계를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는 칭호를 들을 것처럼 전 세계를 상대로 본인들의 어떤 면방직을 팔아먹었던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실은 기계화가 진행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생산성이 높아가고 임금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이 되죠. 사실은 좀 잘못됐죠. 영국 정부는 사실은 이 러다이트 무브먼트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경하게 대응을 해요. 당시에 그 근로자를 체포해가지고 엄벌에 처했고요. 그리고 당시 17명을 그 기계 파괴 운동에 가담했다고 해서 교수형을 시킵니다. 사형을 시켜요. 어쨌든 굉장히 엄하게 이렇게 이걸 다뤘죠. 그래서 사실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게 요즘은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기술 진보에 이제 저항하는 사람들이라고 쓰는데 말씀드리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조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기술이 진보할수록 오히려 생산성이 올라가고 더 많이 증가가 된다는 거죠. 임금도 증가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도 느끼실 것 같은데 통신시장에서 보면은요 과거에 우리는 유선전화를 썼어요. 사실은 무선으로 이행했고요. 유선에서 무선으로 이행하면서 오히려 유선에 있던 사람들이 줄어가지고 정말로 고용이 줄었나요? 그 분야는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파생에 대해서 산업 전체로 본다면 굉장한 많은 고용이 늘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그 편협하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임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이 뒤에는요, 방금 전에 봤던 노동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여러 변수들이 있어요. 산출물 가격, 기술 진보, 다른 요소 공급의 변화로 노동 수요 곡선이 이동을 합니다. 자, 노동의 공급도 그리는데요. 노동 공급은 비교적 쉬워요. 노동 공급은요,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노동 공급은, 자, 그 임금이 올라가면 당연히 노동 공급은 이렇게 되죠. 아니, 물론 조금 더 미시경제가 어렵게 보면 이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임금이 너무 많으면 임금을 올려준다고 하면은 뭐냐면 여가 때문에 이렇게 줄어드는 경향은 있죠. 이렇게 분석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거를 제외하면 노동의 공급은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로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 공급은 여기 잠깐 써 있듯이 사실은 노동과 여가의 선택이에요. 이래서 후방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굴절되는 경향도 있는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기본 전제를 그냥 깔게요. 그러면 노동 수요 했고요. 노동 수요가 훨씬 복잡했고 노동 공급도 그렸고 그래서 두 개에 관한 힘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된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노동 공급을 당연히 이동시키는 변수들도 있어요. 여러 것들, 뭐 의식의 변화라든가 다른 노동시장의 변화라든가 이민이라든가. 그래서 노동시장 균형을 보면 노동에 관한 수요 공급에 의해서 노동시장의 균형이 결정되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노동시장의 균형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균형임금이 결정되고 균형고용량이 결정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동에 관한 수요 곡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 노동에 관한 수요 곡선은 뭘로 구성되어 있죠?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버 곱하기 P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기술 진보에 의하면 이게 늘어나잖아요. 이게 늘어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쉬프트 돼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근로자는 더 많이 고용되고 임금은 늘어나는 거죠. 이게 기술 진보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전화 교환기를 써가지고 이렇게 공중전화에서 전화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동통신으로 더 갔던 게 훨씬 많은 사람들이 고용됩니다. 맞죠? 이동통신에서 더 발전했죠. 스티브 잡스가 이상한 거 만들었잖아요. 스마트폰 이런 거요.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앱이라는 게 나왔죠. 수많은 다른 직업들이 파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노동 생산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고용은 되고 그리고 임금은 올라가죠. 결론적으로 기술 진보는 어때요? 좋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저항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동인데요. 이제 노동 공급 곡선이 이동하기도 하고 공급이 이동하고요. 노동의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이런 시뮬레이션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노동이 증가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잘 없는데 예를 들면은 뭐 우리 해방 이후에 해외에서 수많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들어왔죠. 그죠? 예, 이러면서 이제 노동이 증가하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면 뭐 그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그 이스라엘이 규제 같은 거 풀어가지고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을 막 받아들이면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노동 공급이 증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고용은 증가하고요. 그리고 임금은 하락하는 이런 그 모양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수요가 증가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의 한 개씩 생산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인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의 한 개 생산 가치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쉬프트합니다. 그래서 임금은 늘어나죠. 고용은 더 많이 끌고요. 그래서 이 노동의 한 개 생산 가치 증가하는 거는 생산성이 증가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말씀드린 대로 균형점이 여기서 여기로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임금은 상승하고 고용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증가하면 임금이 상승하고 고용이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제가 아까 대전제로 깔았던 게 그 생산성이 증가하면 임금이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진짜로 그래요? 라는 거죠. 사실은 정부가 개입을 하나도 안 한 나라랑요. 그리고 어느 정도 조금은 개입한 나라를 좀 비교해 보면 맞을 것 같은데요. 이건 미국의 경우예요. 미국은요. 그 이제 기간별로 좀 나눠 봤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1959년부터 2009년까지 전체 기간으로 보면은 미국 노동자들의 생산성은 한 2.1% 정도 상승했고요. 이 기간 동안에 보면 실질임금 상승이 한 1.9% 됐습니다. 기간을 조금 더 나눠보면 59년부터 73년까지는
2.8%의 생산성이 증가됐고 임금은 요거랑 똑같네요. 그죠? 그리고 73년부터 95년까지는 1.4% 생산성이 증가했는데 임금 상승률은 낮아요. 그죠? 그리고 95년부터 2009년까지는 2.6%의 생산성 증가가 있었고 실질 임금 상승은 이 정도. 여러분 이거 보시면 어때요? 노동의 생산성과 임금과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한국 거 볼게요. 예, 요때 한국 건데요. 한국도 비례를 하는데 임금 상승률이 사실 노동 생산성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국은. 예, 여러 이유로요. 특히 좀 여기요. 85년부터 89년인데요. 여러분 1988년에 저희가 올림픽을 했어요. 올림픽을 하기 직전에 이제 이 군부 통치에서 민간으로 정권이 이양됐거든요. 이름으로써 1987년에 우리가 이런 배경에서 굉장히 큰 그 노사 분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보면은 노동 생산률보다도 사실 임금 상승률이 거의 2배 가까이 되죠. 네,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노동 생산성이 움직이는데 실질 임금 상승률도 올라가는 이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85년부터 89년 요 사이는 좀 특이한 때였어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다는 거를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노동 생산성과 실질 임금은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노동 인풋 중에 노동 끝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요소가 뭐냐면 토지와 자본입니다. 보통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자세히 다루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자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복잡한데 이건 미시경제학을 조금 더 어렵게 배우면 자본을 같이 다루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본,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장비 설비를 보통 자본이라고 하죠. 자본도 당연히 가격이 있습니다. 맞죠? 이걸 영어로는 rental price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물건을 생산해요. 물건 생산하면 당연히 노동이 필요하면은 노동 가격이 결정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장비가 없으면 장비를 빌려와야 되겠죠? 그죠? 이자를 주고 빌려와야 됩니다. 맞죠? 이걸 렌탈 프라이스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렌탈 프라이스가 일종의 임금이랑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걸 두 개를 같이 매칭하기도 합니다. 예. 자, 이것도 역시 그 수요와 공급의 경제적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예, 써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듯이 자본시장에도 수요 공급에 의해서 자본 임대료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렌탈 프라이스예요. 일종의 그 임금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자본 임대료가 결정되고요. 당연히 토지도 빌려야 되겠죠. 이 토지 임대료가 결정이 됩니다. 다만 그래프가 약간 다른 거는 토지 공급은 비탄력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토지 공급을 갑자기 늘릴 수는 없잖아요. 비탄력적인 건 그래프 어떻게 그리죠? 가파르게 그리죠. 그래서 토지 시장에서 공급이 저렇게 가파르게 그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예, 그래서 이렇게 토지 시장, 자본 시장도 역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 뒷장은요, 간단히 개요만 좀 설명할게요. 되게 미시경제 분석을 더 깊게 대학원으로 들어가면 좀 더 복잡하게 그리는데요. 사실 요소 간에도 상호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상호관계가 있냐면은요, 어떤 물건을 만들다고 할 때 두 개 요소를 대체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테크놀로지가 발달돼 가지고 노동이 원래 5 들어가고 자본이 1 들어가면 됐는데 노동을 2만 넣고 자본을 늘려도 똑같은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네. 이런 경우는 두 개 요소 간에 서로 영향을 주거든요.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요니까요. 아무래도 미시경제 분석이라도 이제 좀 깊게는 안 들어가고 그냥 여기서 하는데 원래는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이 등량곡선이라는 걸 그려요. 제가 잠깐 전체적인 설계만 좀 여기서 좀 해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생산함수를 어떻게 그렸냐면 생산함수를 이렇게 그렸잖아요. 노동과 자본을 이렇게 그렸는데 물론 토지는 뺐고요. 그리고 하나를 고정했잖아요. 사실은 조금 더 복잡하게 그리면 이 고정됐던 요소를 풀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3차 함수죠. 자, 이런 거예요. 이쪽이 노동을 고용하고 노동을
고용하고 여기 자본을 사실은 빌린다고 그러면 노동한다니 자본한다니 여기는 생산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차 함수가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노동을 2개, 자본을 2개 투여하면 어떻게 될까? 노동을 2개, 자본을 2개 투여하고 그리고 생산량은 여기 이렇게요. 여러분 이게 어떤 그래프예요? 3차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 3차 함수를요 이렇게 보면은 0, 0부터 시작한 이렇게 산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산 입체를 어떻게 평면에 나타내요? 마치 등고선처럼 같은 높이로 자르면 되죠. 그죠? 맞아요. 이걸 그래서 같은 높이로 자릅니다. 그래서 같은 높이로 자르면은 일종의 이제 등고선처럼 나타낼 거예요. 높이가 같은 점을 연결하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나오는 등량곡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등량곡선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똑같은 산출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동과 자본의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지? 라고 하는 기준이 되는 곡선입니다. 여러분 이 등량곡선을 가지고 조금 더 테크니컬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요. 그래서 2개에 관한 대체율, 이 대체율을 뭐라고 하면 한계 기술 대체율이라고 그래요. 왜 이름이 기술인, 왜 테크놀로지냐면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따라서 노동과 자본의 양을 비율을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등량곡선을 배우고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그 다음에 한계 기술 대체율이라는 걸 배웁니다. 이 2개를 어떻게 기술 대체율 할까? 그래서 2개의 비율을 말씀드리는 게 한계 기술 대체율. 다시 말하면 물건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2개 기술을 어떻게 바뀔까라는 한계 기술 대체율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테크니컬하게는 2개에 관한 탄력성도 조사합니다. 이걸 뭐라 하면 대체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대로 등량곡선, 한계 기술 대체율, 대체 탄력성이라는 게 이 두 생산 요소를 동시에 움직이는 경우고 두 생산 요소를 동시에 움직일 때 생산량과의 관계를 저기 말하는 저 함수 있죠? 저거를 조금 더 특이한 형태로 나타내는 게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라는 게 있어요.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런 것들을까지도 배웁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그 미시경제 분석의 개요를 소개하는 거니까 요 더 테크니컬하게 들어가는 거는 일단 다 배우고요. 뒷부분 가서 제가 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와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서로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여기 전체적인 생산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강의안 제가 첨부 드렸으니까요. 꼭 그 강의안 다시 보시면서 복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